야, 아직도 이 싸구려 국밥 퍼주면서 정이라도 지키는 줄 아냐? 점심시간이 막 시작되려던 무렵 익숙한 목소리가 문 너머에서 들려왔습니다. 굳게 닫힌 국밥집 문이 거칠게 열리며 두 명의 사내가 느릿하게 들어왔습니다. 한 명은 검은 런닝에 눈썹 문신, 다른 하나는 금목걸이에 슬리퍼를 끌며 씩씩거렸지요. 식당 안에 앉아있던 손님들이 익숙한 듯 숟가락을 멈췄고 조용한 공기 속에서 누군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또 왔네. 이번 주만 벌써 세 번째지. 그 말처럼 이들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이 골목 국밥집이 요새 손님이 조금 붙는다 싶으니 동네 일진도 아니고 이 거리 우리가 관리한다며 한 달 전부터 들락날락하기 시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장 어딨어? 아침에 주차 똑바로 하라고 했더니 전화도 씹더만. 주방 쪽에서 앞치마를 두른 채 허리를 숙이며 달려나오는 사장 이현우. 30 초반, 군살 없는 체형에 항상 반듯한 머리, 깨끗한 손톱. 고생을 모를 것 같은 첫인상이지만 그의 삶을 아는 사람들은 말합니다. 저 친구는 밥값을 물 한 방울까지 계산하며 살아온 사람이야. 이현우는 어려서부터 아버지를 모르고 어머니와 단둘이 컨테이너 월세방을 전전하며 컸습니다. 그러다 해병대에 자원 입대했고 그곳에서 삶에 대해, 사람에 대해, 무엇보다 전우애와 예의에 대해 배웠다고 했지요. 저녁 후에는 주방 보조로 일하며 틈틈이 조리사 자격증을 땄고 5년 전 퇴직금과 대출을 합쳐 이 허름한 국밥집을 열었습니다. 그가 만든 국밥은 화려하진 않지만 국물이 깊고 속이 편안하며 김치는 직접 절이고 무친 것이라 동네 어르신들에게 입소문이 났습니다. 특히 매일 오전 11시 반이면 서로 말을 많이 하지 않는 3명의 노인이 찾아와 항상 같은 자리에서 국밥을 시켰지요. 그들 모두 누가 봐도 평범한 노인이지만 모자나 점퍼 한 귀퉁이에 해병대 마크가 달려 있었습니다. 그들에겐 어르신이 아닌 선배님이라는 호칭이 붙었고 현우는 하루도 빠짐없이 그들의 국밥에 술 한 하나, 공깃밥 하나, 김치 더 얹어드리는 걸 잊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고기 조금 넉넉히 담았어요. 소화 잘 되시려면 뜨겁게 드시는 게 좋아요. 선배님. 그는 식당 손님 중 경제적으로 어려운 어르신이 있으면 몰래 식권을 내주기도 했고 병원 가시는 길이라 하면 차를 빌려 모셔다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아는 동네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현우 사장은 밥만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끓여내는 청년이라고. 하지만 요즘 그 청년의 얼굴에 하루가 다르게 그늘이 드리워졌습니다. 문제는 바로 지금 저기 서 있는 두 조폭들이었으니까요. 이봐, 사장. 우리 말 좀 듣자니까. 건물주가 우리한테 부탁해서 온 거야. 잘 좀 해보자고. 저번에 준 현금 봉투 너무 적더라. 요즘 장사 잘 된다며? 현우는 똑바로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또박또박한 말투로 말했습니다. 장사가 잘 되건 말건 저는 제가 벌어 제 손님 대접하는데 쓰고 싶습니다. 불편하시다면 다른 식당을 알아보시죠. 그 말에 조폭 중 한 명이 비웃듯 웃었습니다. 하, 이거 아직도 현실 파악 못하네. 좋게 말할 때 좀 알아들어. 왜 이렇게 답답하게 구실까? 그 말에 구석에서 국밥을 먹던 노인 한 분이 살짝 고개를 들더니 허연 눈으로 조폭을 바라봤습니다. 잠시 후 현우가 주방으로 들어가고 식당은 다시 조용해졌지만 그 조용함은 어느 때보다도 차갑고 날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석 테이블의 노인들 셋은 말없이 국밥을 한 숟가락 떠올리다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또 왔네, 그놈들. 어쩌냐, 현우 저놈. 또 혼자 감당하겠다고 애쓰는구만.
해병대는 후임이 맡고 있는 거 못 본다. 누군가는 그들 셋을 그냥 늙은 노인이라 생각했겠지만 그 셋은 과거 수색대 교관, 실종자 구조반장, 베트남 참전 중사로 불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저 국밥을 조용히 먹으며 한 후임의 고단한 삶을 지켜보고 있는 전우들일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말없이 국물에 젓가락을 넣으며 그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정리 좀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우리 말 이렇게 무시하는 놈도 오랜만이다. 그지? 늦은 점심 무렵 식당 안에 다시 그들이 들어섰습니다. 이번에는 둘이 아니라 셋이었습니다. 현우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그들의 목소리를 듣고도 바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뜨거운 물을 잠시 더 틀어놓고 그 안에서 자신의 떨리는 손등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겁내지 마. 해병은 물러서지 않는다. 스스로에게 속삭이듯 말한 뒤 그는 다시 고개를 들고 식당 홀로 나섰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익숙한 인사였지만 이번엔 그 목소리 끝에 약간의 기색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장, 오늘은 좀 진지하게 얘기 좀 해봐. 우리 형님이 말이야, 여기 건물주랑 친한 거 알지? 진작에 좀 선보고 움직였으면 좋았을걸. 그들은 테이블에 앉지도 않고 카운터 앞으로 바짝 다가섰습니다. 이제는 협박이라기보다 노골적인 사냥감 앞에 조롱이었습니다. 현우는 눈을 감고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이런 말씀 죄송하지만 여기 장사에서 남는 거 없습니다. 그냥 어르신들 따뜻하게 대접하고 가끔 밥 굶는 분들 챙기는 마음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정말 여기 건드릴 이유 없잖아요. 그 말에 조폭 하나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왜 건드리는 줄 알아? 너처럼 착한 척하는 놈들이 제일 돈 많이 숨겨. 현우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순간 식당 구석에서 김을 자르던 할머니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이 사장이 그러는 거 아니여. 여기 있는 우리 밥값도 종종 안 받아. 아픈 사람은 데려다주고 혼자 사는 노인은 새벽에 찾아와도 문 열어줘. 그 말에 조폭 중 하나가 발걸음을 툭 내디디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는 거 아냐. 세상은 그렇게 착하기만 해서 굴러가는 게 아니거든요, 할머니. 그 말에 식당 안에 묘한 긴장감이 퍼졌고 식사를 마치고 조용히 있던 노인 한 분이 국그릇을 밀며 일어났습니다. 사장님, 나 먼저 가볼게. 김치 오늘은 조금 더 시원했네. 그는 눈으로 살짝 현우를 바라봤고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주에도 오세요, 선배님. 그 노인은 천천히 문을 열고 나갔지만 그 걸음엔 알 수 없는 분노와 무거움이 스며 있었습니다. 늦은 오후였습니다. 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고 금방이라도 비가 내릴 듯한 하늘이 국밥집 유리창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웠지요. 오늘은 그 자식들 안 오는 모양입니다. 이현우는 조용히 중얼이며 국밥을 휘젓고 있었습니다. 보글보글 끓는 뚝배기 위로 김이 피어올랐고 고소한 들깨 가루와 송송 썬 파의 향이 코끝을 간지렸지요. 그날따라 식당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단골 손님도 인근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인부들도 어쩐지 식당 앞에서 멈칫하다가 발걸음을 돌려버리는 모습이 자주 보였습니다. 현우는 알고 있었지요. 그 사람들이 조폭들 때문에 부담을 느끼고 있고 가게 이미지도 점점 흐려지고 있다는 걸 말입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장사는 잠깐 죽을 수 있어도 이 공간이 누군가에겐 마지막 따뜻한 밥 한 끼가 될 수 있다는 생각, 그 마음만은 놓을 수 없었습니다. 오후 3시 40분쯤 식당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익숙한 소리였습니다. 가게 특유의 낡은 철문이 끼익 하고 열리자 안에 있던 몇몇 손님들이
고개를 돌렸고 곧 고개를 떨궜습니다. 왔네 또 왔네. 이번엔 지난번보다 더 수가 많았습니다. 셋도 아니고 넷. 맨 앞에 선 남자는 키가 컸고 어깨가 넓었으며 누가 봐도 그냥 지나치기 어려운 험상궂은 인상이었습니다. 그는 식당 안을 천천히 둘러보더니 마치 자기 영토에 들어선 것처럼 당당하게 카운터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사장. 이현우는 앞치마를 정리하며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장사 잘 되나 보네. 덕분에 손님들께서 잘 찾아주고 계십니다. 그럼 좀 잘해봐야지, 안 그래? 이 근방에서 장사하려면 사람들 잘 챙기고 살아야지. 그게 기본 아니야? 그의 말투는 농담처럼 들렸지만 어딘가 가시가 잔뜩 박힌 느낌이었습니다. 현우는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살짝 고개를 숙이며 말했지요. 저는 그냥 조용히 밥이나 하면서 살고 싶을 뿐입니다. 어르신들 드시는 식사 잘 챙기고 싶고요. 그 말이 끝나자 조폭 중 한 명이 갑자기 옆에 있던 간이 의자를 발로 걷어찼습니다. 쾅 소리가 나자 식당 안 공기가 차갑게 굳었습니다. 형님 여기 앉는다. 이 자식아. 누가 허락도 안 받고 자리를 막 채워. 순간 숟가락을 들던 손님들조차 그 손을 멈췄고 구석에서 밥을 먹던 할머니 한 분은 놀란 듯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현우는 천천히 걸음을 옮겨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미처 자리 확인을 못했습니다. 바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는 조용히 의자를 일으켜 세우고 닦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이 비굴하지도 무섭지도 않아 보였습니다. 그저 담담하게, 묵묵하게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 듯 보였지요. 그 장면을 해병대 선배 셋은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중 박태식 선배는 국밥을 뜨던 손을 멈추고 눈빛을 아래로 떨군 채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후임이 저러고 있는데도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건가? 조폭 무리 중 또 다른 이가 현우에게 다가가 어깨를 밀치며 말했습니다. 이봐, 사장. 우리 형님이 말하는데 대답도 없고 서비스는 뭐 이따위야? 우리가 말이야 지금까지 조용히 넘어가 준 게 몇 번인데? 그는 겁을 주듯 고개를 쭉 들이밀며 코앞까지 다가왔습니다. 이현우는 아무 말 없이 시선을 떨구었습니다. 제가 더 잘 챙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순간 조폭 한 명이 탁자 위에 물컵을 밀쳐버렸습니다. 컵이 바닥에 떨어지며 쨍그랑 하고 깨졌고 국밥 국물이 튀어 옆 테이블에 앉은 손님의 옷자락을 적셨습니다. 사장은 빠르게 수건을 들고 와 닦으려 했고 그 조폭은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이게 장사냐? 엉망진창이지. 너 다음 주까지도 이딴 식으로 나가면 가게 문 닫는 수가 있어. 그들은 그렇게 욕설을 남기고 식당을 나갔습니다. 문이 쾅 하고 닫힌 뒤에도 한동안 가게 안은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을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을 깬 것은 국밥을 마저 먹던 노인 한 분의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참 해병이 맞긴 맞구먼. 혼자 다 감당하려고 하는 그 고집 하나도 안 변했어. 또 다른 노인이 말했습니다. 태식아, 그냥 한 번만 참아야 하는 거면 말 안 해. 근데 이건 아니잖아. 저놈들 사람을 건드렸다고. 지팡이를 짚고 있던 마지막 노인은 고개를 천천히 들고 말했습니다. 그래, 이젠 때가 된 것 같다. 그날 저녁 식당 문을 닫은 이현우는 조용히 주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불은 꺼져 있었고 낡은 수첩 하나만이 조용히 불빛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안엔 전우들의 이름과 연락처가 적혀 있었고 가장 마지막에는 이런 문장이 쓰여 있었습니다. 전우는 부르면 달려오는 법이다. 그는 수첩을 쥔 손에 힘을 주며
한참 동안 무언가를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휴대폰을 꺼내 번호를 눌렀습니다. 선배님, 혹시 그 약속 아직 유효하십니까? 이현우가 전화를 끊었을 때는 이미 밤이 깊어져 있었습니다. 주방의 불은 꺼졌고 홀에는 의자들이 엎어져 있었으며 유리문 너머로는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현우는 뒷주방 벽에 붙여놓은 군번줄을 꺼내 손에 쥐었습니다. 손바닥에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닿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지요. 그날 이후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가게 문을 열기 위해 나온 현우는 입구 앞에 작은 종이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봉투 안에는 약간의 현금과 짧은 메모가 들어 있었지요. 후임에게 밥값 내는 건 선배의 기쁨이지. 그는 곧 누군가를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지팡이를 짚던 백발의 선배, 이정문 씨. 그날 저녁 또 다른 손님이 조용히 나타났습니다. 낯익은 얼굴, 그러나 평소와는 조금 다른 분위기. 박태식 씨였습니다. 입고 있는 점퍼는 예전 군용 패딩이었고 손에 들려있는 작은 상자에는 무언가 묵직한 기운이 실려 있었습니다. 자네 예전에 말한 그 뒷산 공터 아직 있나? 네, 예. 왜 그러십니까? 잠깐 몸 좀 풀어보려고. 그의 짧은 대답 속에는 수많은 문장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가게 앞 CCTV에는 해병대 마크가 박힌 차량이 조용히 들어왔다 나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다음 날 조폭들이 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번에는 훨씬 더 노골적이었고 위협의 정도는 상상 이상으로 심해졌습니다. 야, 장사 그만두라니까 귀가 막혔냐? 이번엔 진짜 마지막 경고야. 그들은 가게 앞 간판을 향해 돌을 던졌고 유리창을 발로 차려다 사람들이 지켜보는 바람에 그만두기도 했습니다. 식당 안에 있던 어르신들과 동네 주민들은 모두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이현우를 바라봤습니다. 그는 여전히 조용히 고개를 숙였고 욕설을 듣고도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따라 그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조용했지만 흔들림이 없었고 분노 대신 묘한 결단력이 느껴졌지요.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점심시간 식당 입구에 3명의 노인이 나란히 들어섰습니다. 그들의 걸음은 조용했고 표정엔 어떤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박태식 씨는 처음으로 줄 담배를 피우지 않았고 이정문 씨는 평소보다 단정한 복장을 하고 있었지요. 그들은 말없이 자리를 잡고 앉은 후 메뉴판도 보지 않고 말했다. 오늘은 순댓국, 공기밥 2개 추가. 현우는 놀란 얼굴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 모두 미소만 지었을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끝나갈 무렵 국밥집 문이 쾅 하고 열렸습니다. 야, 사장 나와. 지난번보다 수가 더 늘어난 조폭 5명이 무리를 지어 들어왔습니다. 그중 앞장선 사내는 전과 다르게 손에 쇠파이프를 들고 있었고 뒤따르던 자들은 모자도 벗지 않은 채 가게 안을 훑으며 웃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제대로 얘기 좀 하자고.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정중하게 찾아올 것 같아? 식당 안 공기가 서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몇몇 손님은 국물을 떠올리다 젓가락을 내려놓았고 조용히 계산을 마친 후 일어나 빠져나갔습니다. 조폭의 리더는 박태식 씨 일행이 앉아있는 구석을 보더니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늙은이 셋은 오늘도 왔네. 여기 국밥 맛이 그렇게 좋나 보지? 그 말에 김성만 씨는 조용히 젓가락을 내려놓고 손에 물잔을 들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어느새 현우를 향해 가 있었습니다. 아직이군. 그 순간 식당 문이 또 열렸습니다. 거칠게 열릴 법도 한데 조용히 아주 단단한 기운과 함께
검은 점퍼에 남자 셋이 들어섰습니다. 짧게 자른 스포츠 머리, 근육으로 꽉 찬 어깨, 무언가 훈련된 자세에서 풍기는 전직 군인의 냄새가 진하게 났습니다. 그들은 아무 말 없이 들어와 조폭들 반대편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또 뭐야, 너희? 관광객들이야? 조폭 하나가 웃으며 말하자 그들 중 가장 나이가 많아 보이는 남성이 일어섰습니다. 해병대 985기 이영준입니다. 전후 요청에 따라 지원 나왔습니다. 조폭들의 웃음소리가 멎는 순간 문이 또 열렸습니다. 이번엔 2명. 한 명은 50대 중반의 중후한 인상, 다른 한 명은 전직 특수부대 출신으로 보이는 카리스마가 넘쳤습니다. 그들이 들어서자 식당 한가운데에 서 있던 조폭들조차 한 발짝 물러났습니다. 그중 한 명이 박태식 씨를 보자 곧장 자세를 고쳐 세웠습니다. 박태식 선배님, 해병대 713기 오진수 인사드립니다. 박태식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왔다, 전우. 해병은 언제나 약속을 지켜야지. 그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이정문 씨도 지팡이를 짚고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우린 오늘도 밥 한 그릇 먹으러 온 거다. 하지만 누가 전우를 건드리면 그건 밥맛을 없애는 짓이지요. 조폭의 리더가 얼굴을 찌푸리며 다시 팔을 걷어붙이려 했습니다. 이 늙은이들이 지금 장난하나? 그가 쇠파이프를 들려는 순간 뒤쪽에 있던 해병대 후배 한 명이 순식간에 달려들어 그의 팔을 꺾고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동시에 또 한 명이 조폭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고 순식간에 3명이 바닥에 누운 채 신음을 내질렀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조폭 리더는 분노에 찬 눈빛으로 소리쳤습니다. 뭐야 이게? 니들이 뭔데 우리한테 이래? 박태식 씨가 그를 향해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뒤따라 노인들까지 함께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리고 박태식 씨는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네는 모를 거야. 해병대가 어떤 식으로 전우를 대하는지. 해병은요. 김성만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한 번 전우는 영원한 전우입니다. 그게 우리가 평생을 안고 사는 이름입니다. 이정문 씨가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그 전우를 욕보인 사람에게 우리는 조용히 넘어가는 법이 없지요. 조폭 리더는 그 말을 듣고도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뒤에서는 해병대원들이 조폭 하나하나의 어깨를 짚으며 단호한 눈빛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물러나십시오. 오늘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박태식 씨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음번엔 이 거리 전체가 전국의 해병 전우들이 지킬 겁니다. 그 말이 끝나자 순찰차 2대가 식당 앞에 도착했습니다. 누군가 미리 신고를 넣은 것이었습니다. 경찰이 문을 열고 들어와 상황을 파악하더니 바닥에 엎드린 조폭들을 하나씩 붙잡아 세웠습니다. 아니, 여기 박태식 선배님이 계신 곳이었습니까? 경찰 한 명이 해병대 마크를 본 뒤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이 상황 저희가 깔끔하게 정리하겠습니다. 그 말에 식당 안 사람들의 긴장도 서서히 풀렸습니다. 해병대 후배들이 노인들에게 거수 경례를 하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배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말에 박태식 씨는 짧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건 수고가 아니야. 이건 약속을 지킨 것일 뿐이지. 해병의 약속은 평생이거든. 며칠이 지났습니다. 국밥집은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따뜻한 들숨과 고소한 냄새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그 사건 이후 동네 사람들의 시선은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거기 해병대 국밥집 아시죠? 그 사장님 진짜 사람 좋아. 그날 와 난 생생하게 봤어요.
진짜 전설들이더라고. 입소문은 빠르게 퍼졌고 하루가 다르게 손님이 늘었습니다. 이연우는 예전처럼 조용히 주방에 서서 국밥을 끓였지만 그의 눈빛과 어깨는 어느새 더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가게 문이 열리자 낯익은 얼굴이 들어섰습니다. 선배님, 국밥 한 그릇 부탁드립니다. 전날 함께 싸웠던 해병대 후배였습니다. 그는 군복 대신 셔츠를 입고 있었지만 거수경례를 하며 말하는 그 자세만큼은 여전했습니다. 박태식 선배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정문 선배와 김성만 선배도 마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왔군. 예. 보고 싶었습니다. 그날 이후 가게 한쪽 벽에는 조그만 액자가 걸렸습니다. 사진 속엔 해병대 선후배들이 함께 선 모습, 그 아래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 번 전우는 영원한 전우다. 사람들은 그 말의 진심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국밥 한 그릇에 담긴 마음, 말없이 지켜주는 선배들의 어깨, 그리고 누군가를 위해 나섰던 한 청년의 용기. 해병대가 특별했던 건 그들이 싸움을 잘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누구보다 뜨겁게 사람을 믿고 묵묵히 등을 맡길 수 있는 전우가 있었기 때문이겠지요. 그날 이후 식당 앞에는 이런 별명이 붙었습니다. 국밥집, 전설이 있는 곳. 사람들은 이연우의 이름보다 그가 속한 전우라는 이름을 더 오래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설 속 노인들. 아직도 가끔 가게 구석에서 국밥을 말없이 먹고 있다지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세월이 지나 늙어버린 그들의 어깨에 여전히 전설이 살아 숨쉬고 있다면 그건 그냥 무용담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잊고 살던 진짜 이야기일까요?